우리 집안을 노린 건가요? 사람 하나 주워다 놓고 재산이라도 기대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선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선 그 여자는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고 선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떨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전 그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간병인이었던 박선미가 왜 재벌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일은 사흘 전 비가 내리던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적시던 그날 밤, 박선미는 마지막 환자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그녀의 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한 지 5년째 선미는 여전히 이 무게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간병복을 벗으며 선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3통 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고 선미는 그 문자를 읽다 말고 화면을 껐습니다. 읽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어머니 병원비 입금일인데 이걸로 어떻게 버티나 싶었지만 선미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생각한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선 선미는 재빨리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골목 2개만 지나면 되는데 이 비를 뚫고 가려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빠지면 이번 주는 정말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선미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고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찬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아설 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빗물 고인 곳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선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채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도 선미는 몸을 숙였습니다. 혹시 주인이 급히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지갑을 잃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막막함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갑을 집어든 선미는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1장,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구겨진 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나 신분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고 쪽지에는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 127-8.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소. 선미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그녀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은 지금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성북동 127-8. 여기서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비는 15,000원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선미의 지갑에는 2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선미는 지갑을 꼭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가야 하는데 이 지갑을 들고 성북동까지 가려면 시간도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쪽지에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집에 가고 싶소.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선미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편의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장님, 죄송한데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상대방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선미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못 받으면 이번 주는 정말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이미 택시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고 선미는 젖은 몸으로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거울로 그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북동 127-8이요. 먼데 가시네요. 비도 오는데. 선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흐릿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미는 무릎 위에 올린 낡은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낡은 지갑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왜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택시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보며 번지수를 확인했습니다. 120번지, 123번지, 그리고 마침내 127번지. 여기서 세워주세요. 선미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15,000원이 나갔고 그녀의 지갑에는 이제 5,000원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선미는 한숨을 삼키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번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걷다 보니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문패에는 127-8이라고 적혀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선미는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선미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통에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것마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집이었습니다. 선미는 멍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 지갑의 주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이 주소를 적어뒀던 걸까요? 집에 가고 싶소. 그 글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선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주인을 잃었지만 지갑의 주인은 아직도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이 흐릿해진 노인이 옛날 주소를 적어들고 다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미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꼭 쥐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지갑만으로는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젖어서 얼굴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선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가고 싶소.
선미는 깜짝 놀라 지갑을 꺼냈습니다. 쪽지의 글씨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노인이 지갑의 주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노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몸이 깡말랐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지갑에는 이제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고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습니다. 선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요양원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거기엔 빈 침대가 하나 있었고 따뜻한 물과 음식도 있었습니다. 선미는 노인을 부축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막차가 아직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노인과 자신의 버스비를 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은 선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고르지 않았고 가끔씩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편의점 알바도 빠졌고 택시비에 버스비까지 써버렸고 이제 내일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낼 판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기댄 노인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선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선미 씨, 이 어르신은 누구세요? 길에서 쓰러지신 분인데 급히 모셔야 할 것 같아서요. 빈 침대에 잠깐만 모셔도 될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을 빈 병실로 옮겼고 선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노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깨끗한 환자복을 꺼내 갈아입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소. 집에. 선미는 노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지만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여기서 푹 쉬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선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인지 안도감인지 선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미는 노인의 이불을 덮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푹 쉬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선미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힘들어도 딸 걱정부터 했습니다. 선미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편의점 알바를 빠졌고 택시비에 버스비까지 써버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내일 병원비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할까요? 선미는 그냥 핸드폰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고.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 날 아침 선미는 병실 의자에서 깼습니다. 몸이 뻐근했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는 재빨리 일어나 노인이 누워있던 침대를 봤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깨끗하게 개져 있었고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황급히 병실을 나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CCTV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선미는 간호사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봤지만 노인의 모습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선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옷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선미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노인이 무언가 남기고 간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개 밑도, 이불 속도, 침대 밑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미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가지고 있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 선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대를 기억하오. 선미는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무사히 집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요? 선미는 사진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사진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미는 요양원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선미 씨, 어젯밤에 무단으로 외부인을 들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어서.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가 공공시설도 아니고 함부로 외부인을 들이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그냥 길거리에 둘 순 없었으니까요. 원장실을 나온 선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 간병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 언니, 어젯밤에 노숙자 데려왔다며? 원장님한테 혼났어? 선미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선미가 본 그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간절함. 선미는 탈의실로 가서 간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나눠주고 이불을 정리하는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선미는 그 일상 속에서도 어젯밤의 노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미는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로 나가보니 검은색 SUV 차량 3대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선두에 선 남자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재훈 회장님을 찾습니다. 이곳에 계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선미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재훈, 그 노인의 이름이었을까요? 하지만 회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어제 여기 계셨던 어르신을 찾으시는 건가요? 남자가 선미를 돌아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장님을 보셨습니까? 네, 어제 밤에 길에서 쓰러지신 분을 모셔다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계시더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어제 이곳에 계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남자들이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모시고 오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죠? 선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성북동 근처에서 비를 맞고 계셔서 모셔다 드렸어요. 지갑을 주어서. 지갑? 남자가 선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미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자들이 그것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잃어버리신 지갑입니다. 그때 요양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차가 도착했고 한 젊은 남자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선미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하윤입니다. 정재훈 회장의 아들입니다. 선미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계셨던 게 맞습니까? 네, 어젯밤에 모셔다 드렸는데 오늘 아침엔 안 계시더라고요. 정하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선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추위에 떨고 계셨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만 하셨어요. 정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십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시고 옛날 집을 찾아가시려 하세요.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팔린 곳인데. 선미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노인이 왜 그렇게 간절히 집에 가고 싶어 했는지, 왜 낡은 지갑에 주소를 적어뒀는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아침에 사라지셔서.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 안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그녀가 정하윤을 불렀습니다. 정하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선미의 낡은 간병복, 거친 손, 지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데려온 분인가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인 거 알고 모셔왔죠? 무슨 속셈이에요? 사람 하나 주워다 놓고 재산이라도 기대했습니까? 선미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떨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전 그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여자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을 여기 재워드렸던 건가요? 혹시 누가 찾아올까 봐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하윤이 급히 말렸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얼마면 됩니까? 선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베어냈습니다. 전 돈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닙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뭘 바라고 도왔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추위에 떨고 계셨고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도와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는 아들을 힐끗 보더니 선미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고 정아윤과 다른 남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선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선미는 혼자 탈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지갑, 비에 젖은 노인, 그리고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여자의 눈빛. 선미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언제나 그대를 기억하오. 그 노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요? 탈의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미 씨, 현관에 누가 찾아왔어요. 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선미는 재빨리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선미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선미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인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십니다. 선미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자신이 1년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일 것입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한 말씀 더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정 회장님과 도련님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선미는 봉투를 집어 남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가져가세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도운 건 사람이었지 지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해주세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다만 그 어르신께서 무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선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의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고 여전히 밀린 월세를 걱정했으며 여전히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그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언제나 그대를 기억하오. 선미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사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요양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소문이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재벌가 사람들과 얽혔다는 이야기, 거액의 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 원장에게 혼났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선미를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선미야, 그 돈 받을 걸 그랬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을 텐데. 한 동료가 그렇게 말했지만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았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건 선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미는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나눠주고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선미는 그 안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줄 때, 할아버지들이 밥이 맛있다고 웃어주실 때 선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요양원 현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선미는 복도로 나가보았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차량이 다시 요양원 앞에 서 있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흘 전처럼 긴박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한가운데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선미는 멀리서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전 비에 젖어 쓰러질 듯 서 있던 그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으며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흘 전에는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이제는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녀에게 걸어왔습니다. 선미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선미 씨 맞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그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미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이요. 그날 밤 내가 당신에게 폐를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고요. 아니에요. 괜찮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재질의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선미는 상자를 받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에게 신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라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펜던트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미가 가지고 있던 그 흑백 사진 속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선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지요. 하지만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죽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나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까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그들 둘뿐이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그녀와 닮았다고 할까요?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 그래서 주인 없는 이 목걸이를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선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 하윤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응원하고 싶습니다. 선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체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 5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 해도요.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상자를 선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흘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미 씨, 하유는 그녀를 부르며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의 모욕, 두툼한 봉투, 차갑던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쓰러져 있던 노인, 따뜻하게 해드린 물수건, 그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고맙다던 그 목소리. 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하실 만했어요.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한 거였습니다. 하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준 학교, 어머니가 정해준 전공, 어머니가 정해준 직장,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도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선미 씨를 본 순간 처음 알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거. 우리 한번 만나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선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 주변 시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선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월세도 밀렸고 어머니 병원비도 겨우겨우 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가 바라는 며느리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되고 싶지도 않아요.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며느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친구요? 네. 아무 부담 없이 천천히요. 당신이 불편하면 언제든 멈출게요. 약속합니다. 선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봐요. 하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미를 보자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딸아, 왔구나. 오늘 힘들지 않았니? 아니요, 엄마. 괜찮았어요. 선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선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좋은 사람? 남자? 선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냥 친구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밤늦게 요양원으로 돌아온 선미는 탈의실에서 그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선미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가볍지만 의미 있는 무게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선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미 씨, 저 정하윤입니다. 하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나 나누는 거예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아유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는 재벌가 부회장이었고 선미는 간병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유는 선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란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이야기, 회사 일은 잘하지만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요. 선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간병인 일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는 이야기,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편했습니다. 하윤은 선미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일 수 있었고 선미는 하윤과 있을 때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윤은 선미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장은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는 게 급하고요. 나중에는 작은 요양원이라도 운영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선미는 그를 힐끗 봤습니다. 하윤 씨는요? 꿈이 뭐예요? 하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회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것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찾으면 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선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이른 거라고,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선미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선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미 씨 앉으세요. 선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유산업 부회장님과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작은 곳입니다. 그런 큰 회사와 얽히는 건 부담스러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건... 원장이 손을 들어 선미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해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심했으면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요양원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는 건 원치 않아요.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온 선미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선미야, 너 진짜 부회장이랑 사귀는 거야?
아니,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친구? 재벌이랑 간병인이 친구가 돼? 말이 돼? 그 말에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지금은 재미로 만나는 거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끼리 결혼할 거야. 너만 상처받을걸? 선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동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선미의 얼굴을 보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딸아,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알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선미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봐도 뭔가 달라졌어. 혹시 그 남자 잘 되어가고 있니? 선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왜 빨개지냐?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딸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사람 너를 진심으로 대하니?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됐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면 돼.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은 재벌이에요. 저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너는 누구한테도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살아.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딸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선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아버지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선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재훈 회장이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할게요. 다음 날 저녁 선미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정재훈 회장과 정하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미 씨. 회장이 일어나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윤도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줬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선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꿈 이야기. 선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미 씨, 내 아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미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숨길 필요 없어. 아버지가 봐도 뻔해. 그리고 다시 선미를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진솔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선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아내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장의 말, 동료의 말,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윤과 함께 한강을 걸었던 시간,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어머니의 응원.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지킬게요. 선미는 그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답은 곧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신명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이요. 앉으시오. 앉으라고요? 저 여자와 함께요? 신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저런 여자와 만나는데 어떻게 진정해? 신명희는 선미를 쏘아봤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했죠?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선미 씨는 내가 초대한 손님이요. 손님? 저런 계집애가 손님이라고요? 신명희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조심해요?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겨우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그 순간 선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미는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선미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선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 동안 선미는 하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린다는 메시지가 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그날 밤 일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누군가 레스토랑에서 목격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원장은 선미를 다시 불러 경고했습니다. 선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갈 때마다 선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딸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 혼자 참지 말고. 어머니의 말에 선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자신의 편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선미가 요양원에서 퇴근하려는데 현관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운전석에는 하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미를 보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미 씨. 선미는 그를 외면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왜요? 어머니 때문에요? 선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어머니가 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계집애라고 했어요. 당신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선미 씨, 나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진심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있잖아요. 당신은 재벌이고 나는 간병인이에요. 우린 너무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는 당신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주변 사람들 다 우릴 수군거려요. 원장님도 날 경고했어요. 동료들도 날 이상하게 봐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선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선미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유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아버지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은 책을 덮고 아들을 봤습니다. 선미 씨 이야기인가? 내 어머니 때문에 선미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 하유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 서로의 집안을 위한 결혼이었지. 사랑은 없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였고 나도 받아들였지. 50년을 그렇게 살았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걸.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걸. 아버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가.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거야. 너는 선미 씨를 지켜.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야. 읽어봐. 하유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유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아. 놓치면 끝이야. 그러니 잡아. 지금 당장. 다음 날 선미는 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선미를 보자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선미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정유산업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미는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저 돈이면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닙니다. 어머님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봉투를 선미에게 건넸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지난 1년치 병원비 영수증과 앞으로 1년치 선납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어머님의 병원비를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라 딸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선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도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당신이 거절하셔도 상관없지만 자신은 기다리겠다고. 1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선미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선미는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선미를 보자 웃으셨습니다. 딸아,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선미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하지만 엄마 병원비를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셨다면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그게 내 결정을 바꿔서는 안 돼.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선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하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든 갈게요. 언제 어디로 갈까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하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받아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두려워요. 당신 어머니도 주변 시선도 모든 게 무서워요. 하지만 선미는 하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을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워요. 나 당신이 좋아요. 하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내가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당연하죠. 절대 포기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재훈 회장은 아내 신명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 없소. 하윤이는 선미 씨와 만날 거요. 당신이 반대해도 마찬가지요.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진짜 그럴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소.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소. 하윤이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소. 명희는 비웃었습니다.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저와 결혼해서 이 모든 걸 얻었잖아요. 회사도 명예도 전부요. 그래, 모든 걸 얻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소. 뭐요? 행복을.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하윤이를 지지할 거요. 당신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라 믿소. 회장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명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요양원 정원에는 초록이 가득했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했고 하윤은 여전히 부회장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하윤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들고 왔고 때로는 그냥 멀리서 선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갔습니다. 선미가 바쁠 때는 그저 손만 흔들고 돌아갔고 선미가 쉴 수 있을 때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재벌 부회장이 평범한 간병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미는 하윤과 함께 어머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건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을 보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하윤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당연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하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미 씨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이에요.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선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족 모임이요? 어머니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셔도 돼요. 선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명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재훈 회장의 따뜻한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갈게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일이니까요. 하윤은 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생신 당일 선미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하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선미는 계속 손을 비벼댔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 회장 댁은 선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저택. 선미는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재훈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선미 씨. 와줘서 고맙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선미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비싸지 않은 목도리였지만 정성껏 고른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거실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미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선미는 최대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신명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선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있어서인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미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큰 소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모두가 둘러앉았고 선미는 하윤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임원이 선미에게 물었습니다. 선미 씨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힘든 일이겠네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선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재훈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은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선미를 봤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비 오는 밤, 낡은 지갑,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선미의 이야기를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밤새 날 간병해줘서 살았다니까.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미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신명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로 이동했을 때 신명희가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미는 긴장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명희는 선미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둘만 남자 신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당신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그리고 하윤이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신명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어머니로서 반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이는 선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선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걸음은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선미와 하윤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하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조금은 마음을 여신 것 같고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요. 하윤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힘든데도 여기 와줘서.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선미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고 하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신명이는 여전히 선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미와 하윤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선미가 낡은 지갑을 주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그랬겠죠.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선미는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윤은 선미를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함께. 그날 밤 선미는 요양원 탈의실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정재훈 회장이 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안의 여인은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괜찮겠구나. 정재훈 회장의 서재에서는 회장이 낡은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만 회장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고맙네, 선미 씨. 덕분에 내 아들이 행복을 찾았어. 회장은 지갑을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신명이는 침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우아하고 완벽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겠지. 그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강공원의 벤치에서는 선미와 하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선미 씨, 우리 잘 될까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선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끝까지요. 나도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명이가 완전히 받아들일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지, 그들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선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하윤은 선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미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강물에 떨어져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선미는 빗방울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비가 오네요.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러게요. 두 사람은 일어나 함께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후, 선미는 작은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하윤의 도움으로 시작한 요양원이었지만 운영은 선미가 직접 했습니다. 10명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가끔 요양원에 들러 선미를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지만 매일 퇴근 후에는 선미의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때로는 선미의 일을 도왔습니다. 신명이는 여전히 선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함께 식사를 했고 가끔은 요양원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가끔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선미를 자랑스러워했고 하윤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선미와 하윤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 골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갑을 주운 지 1년이 됐네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지갑이 우릴 만나게 해줬죠. 운명이었을까요? 글쎄요. 운명이든 우연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박선미와 정하윤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비 오는 밤 낡은 지갑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듯이요. 당신의 작은 선택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